안녕하세요. 보더라인입니다. 오늘은 탈북 유도 러브스토리의 시작, 첫 만남의 밤을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입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들어주세요. 밤 공기는 차가웠다. 골목을 따라 번지는 붉은 네온은 마치 피가 흐르는 혈관처럼 요동쳤다. 11월의 평양, 거리는 이미 어둠에 삼켜졌고 바람은 강 건너편 대동강에서 불어왔다. 강물은 얼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겨울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외국인 전용 식당 문이 열리고 따끈한 국물 냄새와 외화의 냄새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고깃국 냄새, 담배 연기,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외국 향수 냄새까지. 이곳은 평양의 속살이었다. 겉으로는 국제 친선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론 외화벌이와 감시가 교차하는 무대였다. 손님은 대부분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왔고 그들은 웃고 떠들며 돈을 썼다. 그 사이에서 정우는 숫자를 세고 말을 옮기고 눈치를 살폈다. 정우는 말없이 장부를 덮고 홀을 스캔했다. 낯선 억양, 낮은 웃음, 그리고 시선을 피하지 않는 한 여자.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유령처럼 가로질러 카운터 앞에 섰다. 검은 코트, 붉은 입술, 그리고 약간 긴장한 듯한 손끝.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미 많은 것을 건너온 사람의 눈이었다. 정우는 그녀를 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는 보통 손님이 아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검은 코트를 벗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제 통역 맡아주시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정우는 잠깐 멈췄다. 그 억양 남쪽이었다. 서울식 발음이 살짝 묻어 있었다. 제1교포라는 신분증에 적힌 이름과는 맞지 않는 흔적이었다. 정우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여기 왔는가?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가 번쩍였다. 당신 어디 사람입니까? 정훈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했다. 손님들이 기다려요. 밤은 짧고 말은 길죠. 그녀는 대답 대신 시간을 가리켰다. 정우는 더 묻지 않았다. 답을 얻는 것보다 질문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할 때가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홀 안쪽으로 걸어갔다. 홀의 조명은 은은했고 테이블마다 촛불이 타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음식을 먹으며 웃었고 종업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날랐다. 그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감시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테이블엔 일본 상사 2명과 통역 카드가 놓여 있었다. 사케 냄새가 진했고 웃음소리는 과했다. 정우는 자리에 앉아 기계처럼 문장을 옮겼다. 숫자, 납기, 품질 딱딱한 단어들 사이로 자꾸만 그녀의 호흡이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끝마다 정훈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건 업무의 시선이 아니었다. 확인도 질문도 아니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눈빛이었다. 마치 나를 따라오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정훈은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촛불에 반짝이며 계속해서 그를 향했다. 주방 쪽에서 컵 깨지는 소리가 났다. 점원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종업원 한 명이 쪼르르 달려갔다. 모두가 잠깐 고개를 돌린 찰나 그녀는 냅킨 한 장을 정훈 쪽으로 밀었다. 내일 같은 시간. 뒷문. 글씨는 흔들렸지만 의도는 명확했다. 정우는 냅킨을 재빨리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정우는 냅킨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했다. 의심스러운 접촉, 출처 불명의 메모, 그리고 남측 억양. 이 모든 것은 적대행위 징후로 분류된다. 보고하면 조사가 시작된다. 그녀는 끌려가고 정우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정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를 고발한다는 건 그 눈빛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손끝에 떨림을 숨겼다. 영업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계산대를 스쳐 지나가며 작은 한국어로 속삭였다. 여긴 너무 시끄럽네요. 정우는 무심한 듯 대답했다. 어디가 조용합니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경계선 바깥이요. 그 대답은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말의 방향은 정확했다. 바깥, 경계선, 자유. 정훈의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컵을 닦았지만 손은 멈춰 있었다. 정훈은 식당 뒷문으로 나갔다. 담배 냄새와 젖은 벽돌 냄새가 섞인 좁은 골목. 가로등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깜빡거렸다. 골목 끝에는 쓰레기통과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서 있었다. 코트깃을 세우고 벽에 기댄 채로. 그녀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왜 날 부른 겁니까? 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부른 게 아니에요. 기다렸죠. 무엇을? 그녀가 코트 안쪽에서 얇은 수첩을 꺼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당신의 다른 삶을. 정우는 뒤를 돌아 골목 끝을 확인했다. 어둠 속 보이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감시된다. 골목도 말도 침묵조차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죠? 일본에서 온 제1교포. 거짓말. 정훈의 말은 단호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녀는 수첩에서 접힌 페이지를 한 장 뜯어 건넸다. 거기엔 어설픈 도면 같은 선과 시간표가 적혀 있었다. 기차 시간, 검문소 위치, 그리고 작은 화살표 하나.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단 한 번 문이 열릴 거예요. 정우는 종이를 펼쳐 들여다봤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문은 늘 닫혀 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닫힌 문도 두드리면 소리부터 바뀝니다. 바람이 불었다. 간판이 삐걱였고 멀리 순찰대의 군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무겁고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그녀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정훈의 어깨에 차갑고 가벼운 손이 얹혔다. 정훈 씨. 그는 움찔했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해? 오늘 테이블에서 당신을 부른 걸 들었어요. 이름은 우연히 들었고 마음은 제가 먼저 알아봤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깨어진 유리처럼 빛났고 위험했다. 정우는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안도를 느꼈다. 그녀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두려움이 그를 안심시켰다.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엔 명령. 지금은. 그녀는 끝내지 못했다. 골목 끝에서 라디오 잡음이 튀었고 순간 하얀 빛이 번쩍였다. 손전등.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군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여기까지. 그녀가 속삭였다. 내일 같은 시간. 뒷문에서 5걸음 더. 그녀는 등을 돌려 빠르게 사라졌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녀의 발소리는 곧 어둠 속으로 묻혔다. 정우는 주머니 속 종이를 더 깊게 밀어 넣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보고할 것인가, 숨길 것인가. 그는 허리를 굽혀 바닥의 물자국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구두가 남긴 얇은 자국이 빗물에 퍼졌다. 그 궤적은 골목 바깥 도시의 경계로 이어졌다. 정우는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닫힌 문, 두드리는 소리 정말로 바뀔까? 그는 골목을 나와 식당으로 돌아왔다. 정우는 식당으로 돌아오며 장부를 펼쳤다. 숫자들은 제자리였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 줄, 한 칸 사이에 다른 삶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펜을 들어 칸 옆에 작은 점을 찍었다. 보고서에는 없는 자신만의 암호.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일, 같은 시간, 5걸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다. 평양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 종이 위의 화살표, 모든 것이 선명했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보고하면 안전하다. 보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지만 그 위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우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닫힌 문도 두드리면 소리부터 바뀝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깨어 있을 것이다. 감시하는 눈, 듣는 귀, 그리고 기록하는 손. 정우는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펼쳤다. 도면 위에 화살표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화살표는 경계를 넘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정우는 다시 식당에 나왔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테이블엔 다른 손님들이 앉았고 정우는 여느 때처럼 통역을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문을 향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영업이 끝날 무렵 정우는 뒷문으로 나갔다. 골목은 어제와 똑같았다. 그는 문에서 5걸음을 걸었다. 하나, 둘, 셋, 넷, 5. 그곳에는 작은 표시가 있었다. 벽에 긁힌 자국, 화살표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시지. 기다려. 신호는 곧 올 거야.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정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종이를 꽉 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기다리겠다. 신호가 올 때까지. 그날 밤부터 정훈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통역을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는 이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느 날 신호가 왔다. 작은 봉투 하나가 카운터에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받는 사람도 없었다. 정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 적혀 있었다. 준비됐나요? 정우는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준비됐습니다. 새벽 3시 식당의 불은 꺼졌지만 불빛은 창문 밑에서 새어나왔다. 정우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밤늦도록 손님을 받느라 장부는 엉망이었고 외화 계산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숫자를 맞춰가며 한 줄씩 정리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들렸다. 창밖으로는 대동강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의 손끝이 멈춘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 두고 간 작은 노트 한 권. 표지에는 익숙한 글씨로 적힌 세 글자. 유도 1호. 정우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그런데 이 노트는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안쪽에는 자신이 모르는 외국 지명, 암호 같은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작전 대상 평양통역원 정운 접촉 코드명 민서 목표 남조선 이탈 유도. 그리고 그 아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문장. 감정 개입주의. 대상은 신중하고 의심이 많음. 접근은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심장이 땅으로 떨어졌다. 숨이 막혔다. 모든 대화, 모든 시선, 모든 미소가 한꺼번에 낯설게 변했다. 그날 밤 냅킨에 적힌 메시지. 내일 같은 시간. 뒷문. 그것도 작전의 일부였단 말인가. 그녀의 웃음은 작전이었나? 그녀의 눈빛은 연극이었나? 정우는 노트를 쥔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더 많은 기록이 나왔다. 첫 접촉 10월 21일 식당 홀. 반응 경계심 강함 하지만 호기심 있음. 두 번째 접촉 10월 23일 뒷문 골목. 반응 동요하지만 신고하지 않음. 평가 유도 가능성 60%. 그리고 마지막 줄. 감정 변수 발생. 요원 민서 대상에게 개인적 감정 보임. 상부 보고 필요. 정우는 노트를 덮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덮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가 희미하게 보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아니, 그녀가 말한 지금은 아니에요라는 말은 진심이었을까? 정우는 눈을 감았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정우는 재빨리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서랍을 닫는 순간 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다. 손에는 식당 마감 장부와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 퇴근 안 했어요? 그녀의 말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 그 미소,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이제는 의심스러웠다. 대신 묻듯이 내뱉었다. 이 노트 당신 거죠? 그는 서랍을 다시 열어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렸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노트를 가져가 품에 넣었다. 봤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왜 나였습니까? 정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많은 통역원 중에 왜 하필 나였습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명령이었어요. 명령? 정우는 비웃듯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첫 번째였어요. 유도 1호.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럼 그날 냅킨은? 그건 작전입니까? 처음엔 맞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다음은 아니었어요. 난 명령보다 사람을 먼저 봤어요. 정우는 고개를 떨궜다. 머릿속이 아득했다. 모든 것이 흔들렸다. 믿었던 순간들, 따뜻했던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쌌다. 손은 차가웠지만 떨림은 진짜였다. 정훈 씨,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누구와 우리입니까? 당신과 당신 위쪽 사람들. 아니요. 당신과 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린 이미 감시당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누군가 우리 뒤를 밟았어요. 정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창문 틈 사이 어둠 속에 담배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 골목 끝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보이부였다. 정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창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그의 손에 작은 필름 케이스를 쥐어줬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플라스틱 케이스. 여기 안에 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정우는 케이스를 들여다봤다. 뭡니까가 이게? 나도 몰라요. 상부에서 내려온 파일이에요. 당신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 정우는 케이스를 받아들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손에 쥐어지는 순간 무겁게 느껴졌다. 당신이 왜 이런 걸 줍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믿어줬잖아요.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봐준 게 당신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정우는 그 눈빛을 보며 흔들렸다. 정말로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순간만은 진짜인 걸까? 그때 창밖에서 무전음이 튀었다. 대상 이동, 지금이다. 정훈과 민서는 동시에 창문을 바라봤다. 순간 불빛이 깜빡였다. 정훈이 창문을 밀쳐보니 골목에 검은 그림자 셋이 서 있었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 보이부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무전기를 들고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숨어요. 민서가 그를 밀어 식당 뒤 창고로 데려갔다. 창고는 좁고 어두웠다. 냉장고 소리와 쥐 우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철문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무거운 군화 소리. 민서가 낮게 속삭였다. 내일 밤 청진행 열차를 타요. 우리가 떠나야 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라니. 이젠 작전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에요. 그녀는 그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정훈 씨, 당신이 보고하지 않은 순간부터 우린 같은 배에 탔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요. 정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난 탈북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는 진심이었다. 탈북. 그 단어는 언제나 금기였고 배신이었고 죽음이었다.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어요. 냅킨을 보고도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당신의 첫 탈출이었어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이미 선을 넘었다. 냅킨을 받은 순간, 신고하지 않은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그를 반역자로 만들고 있었다. 문이 쿵 하고 울렸다. 보이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안에 누구 있나?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다. 민서는 숨을 고르고 정훈을 바라봤다. 지금 선택하세요. 명령을 따를 건지 사람을 지킬 건지. 정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스쳤다. 동료들, 상관, 부모님, 그리고 그녀.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가 입을 열었다. 문을 열죠. 하지만 내가 엽니다.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훈 씨, 당신은 뒷문으로 나가요. 지금 당장. 정훈은 그녀를 밀어 뒷문 쪽으로 보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정훈의 눈빛이 단호했다. 가요. 내일 밤 청진행 열차. 나도 갈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뒷문으로 사라졌다. 정우는 숨을 고르고 문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 천천히 돌리자 눈부신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보이부 요원이 그를 밀치며 방안을 수색했다. 혼자 뭐하고 있었나? 장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네, 외화 계산이 안 맞아서요.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뒷문으로 사라진 뒤였다. 방 안에는 장부와 서류만 남아 있었다. 요원들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창고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무전기를 들었다. 이상 없음. 대상 단독. 철수.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보이부의 시선이 그를 훑었지만 증거는 없었다. 요원들은 무전만 남기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쿵.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남겨진 정우는 다시 식탁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녀가 쥐어준 필름 케이스가 있었다. 그는 케이스를 들여다봤다. 안에는 작은 필름 롤이 들어 있었다.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는 케이스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유도 1호 내가 아니라 우리 둘이었군.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비는 모든 것을 씻는 듯 내렸지만 그의 손에 남은 케이스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은 비로 흠뻑 젖었고 불빛은 흔들렸다. 누군가는 여전히 저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내일 밤 청진행 열차 출발. 그는 수첩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랑이 시작된 곳에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는 이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따른다. 그리고 그게 그의 첫 반역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더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차의 차창 밖 끝없는 어둠과 철길이 이어졌다. 청진으로 향하는 새벽 열차 안 정우는 창가에 앉아 손가락으로 유리에 김을 지웠다. 그녀는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었다. 코트깃을 올리고 눈을 감은 채였다. 열차가 구분기를 돌 때마다 철로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눈을 떴다. 이제 후회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지금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뿐이요. 우린 지금 나라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난 당신을 따라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 짧은 대답 하나로 세상 모든 변명은 사라졌다. 열차가 멈추자 그들은 인적이 드문 화물역에서 내렸다. 바다 냄새가 가까워졌다.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꺼내 확인했다. 선박은 새벽 3시 10분 동안만 정박해요. 그 시간에 못하면 우리는 끝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필름 케이스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그녀가 그걸 보며 물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요. 이게 당신의 진심인지 확인할 방법이었죠. 그럼 지금은요? 이젠 확인 안 해도 됩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짧고 슬픈 웃음이었다. 그들은 바닷가로 향했다. 항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파도 위로 선박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숨죽인 기척이 있었다. 민서가 손을 잡았다. 저쪽이에요. 뛰어요. 그들이 달려가던 순간 어둠 속에서 조명이 켜졌다.
멈춰. 보이부였다. 총성이 터졌다. 불빛이 바다를 찢었다. 정우는 그녀를 끌어안고 넘어졌다. 총탄이 바닥에 튀며 철썩이는 물방울이 흩어졌다. 민서, 이쪽으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먼저 가요. 안 돼. 내가 당신보다 빨라. 그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밀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뒤를 향했다. 보이부 요원이 방아쇠를 당겼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정훈의 어깨가 흔들렸다. 피가 튀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정훈.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빨리 가요. 같이 가요. 아니, 당신이 가야 나도 살아. 그녀는 울면서 선박으로 달렸다. 바다를 가르며 오르는 파도, 물결 위로 피가 번졌다. 그는 남은 힘으로 파도 쪽으로 몸을 던졌다. 총성이 세 번째 터졌다. 순간 바닷물에 하얀 거품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선박 난간을 붙잡고 뒤돌아봤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의 손이 마지막으로 올라왔다. 그 손에는 작은 손목 시계가 쥐어져 있었다. 그 시계는 이내 그의 손에서 떨어져 파도 속으로 가라앉았다. 엔진이 울렸다. 선박이 출항했다. 그녀는 난간에 매달린 채 흐느꼈다. 정훈. 멀리서 떠오르는 새벽빛이 바다 위로 번져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난 잊지 않을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엔딩 내레이션. 그날 새벽 청진의 바다는 세 발의 총성을 삼켰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의 약속은 바다 위에 남았다. 사랑은 명령보다 강했고 그녀는 그날 이후 첫 번째 탈북 유도 작전의 실패자가 아니라 마지막 증인으로 남았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바람은 날카로웠다. 민서는 사람들 속에서도 늘 혼자였다. 출근길 지하철, 점심시간 식당, 퇴근 후 빈 원룸. 어디에나 사람은 많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다. 남한으로 온 지 2년 그녀는 전직 심리전 요원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저 조용한 번역가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원룸은 작았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 벽에는 달력만 걸려 있었다. 달력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기념일도 약속도 계획도 없었다. 그저 날짜만 지나갔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 속에 바다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다. 서울에서 바다는 멀었지만 바람이 불면 어딘가에서 그 냄새가 왔다. 그녀는 그 냄새를 들이마실 때마다 청진의 새벽을 떠올렸다. 총성, 파도, 그리고 그의 시계. 손목 시계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파도 속으로 가라앉던 순간. 그 장면은 2년이 지나도 선명했다. 민서는 책상에 앉아 번역 작업을 했다. 일본어 계약서를 한국어로 옮기는 일. 단어를 옮기고 문장을 다듬고 파일을 저장했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무의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이 좋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 시계는 분명 바다에 가라앉았다. 민서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으려고 했다. 정우는 죽었고 시계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지난주 그녀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서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인도적 구조선에서 발견된 시계가 있는데요. 혹시 입은 거 맞습니까? 민서는 숨이 멎었다. 시계요. 네, 녹슨 손목 시계인데 뒷면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정훈이라고요. 그리고 생년월일도 있고요. 민서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어디서 발견됐죠?
남해안 어선이 그물에 걸려 올린 거래요. 바다 밑에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름은 뚜렷하더라고요. 민서는 전화를 끊고 곧장 짐을 쌌다. 코트, 가방,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 그녀는 곧장 항구로 내려갔다. 항구는 서울에서 3시간 거리였다. 버스를 타고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갔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회색 하늘 아래 잔잔한 파도가 일렁였다. 민서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바다를 바라봤다. 2년 전 그녀는 이 바다를 건넜다. 죽음과 생존 사이를, 사랑과 명령 사이를.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회색의 하늘 아래 선박 직원이 작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 씨 맞으시죠? 네. 직원은 낡은 천 조각을 내밀었다. 여기 있어요. 조심히 여세요. 녹이 많이 슬었거든요. 민서는 천을 펼쳤다. 그 안에 녹슨 시계가 들어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시계바늘은 새벽 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간, 정훈이 바다에 빠진 그 시간. 뒷면에는 낯익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정훈 1981년 5월 4일. 민서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더듬었다. 글자는 닳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온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심장이 뛰었다. 숨이 빨라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정훈 씨 살아있는 거죠. 입술이 떨렸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건 최근에 떠밀려온 거예요. 바다 밑에서 오래 있었던 건 맞지만 녹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보통 이 정도 녹이면 적어도 10년은 물속에 있어야 하는데 이건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최근까지 누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물살이 특이하게 흘러서 보존이 잘 된 거거나요. 민서는 시계를 품에 안았다. 마치 사람의 온기를 껴안 듯. 차갑고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주인 찾아서 다행이네요. 민서는 항구를 나와 바닷가로 걸어갔다. 파도가 밀려왔다. 철썩, 철썩. 그녀는 파도 앞에 서서 시계를 들여다봤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민서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램프 불빛 아래서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2년 동안 그녀가 적어온 기록들이 있었다. 정훈에 대한 기억, 청진의 밤, 그리고 작전 코드들. 그녀가 남긴 일기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단지 다른 이름으로 숨쉬고 있다. 민서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2년 전 그녀는 이 문장을 믿지 않았다. 그저 희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시계를 보며 그녀는 확신했다. 정훈은 살아있다. 민서는 시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작은 드라이버로 뒷면 나사를 풀었다. 녹이 슬어서 나사가 잘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리자 나사가 빠졌다. 뒷면 덮개를 열었다. 기계의 이음새 사이에 작은 금속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그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다. 얇은 마이크로필름이었다. 민서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뭘까? 그녀는 필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손톱만 한 크기의 필름.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현미경을 꺼냈다. 번역 작업할 때 쓰던 확대경이었다. 현미경으로 비춰보니 거기엔 희미하게 인쇄된 문장이 있었다. 작전명 Y-2 복귀. 그리고 그 아래
위치 남해안 어선 코드 A-17. 민서는 숨을 멈췄다.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누군가 살아있는 그가 남긴 신호였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뛰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정훈 씨, 당신이 날 부르고 있군요. 그녀는 노트를 펼쳐 작전명을 적었다. Y-2 복귀. 이게 무슨 의미일까? Y는 영어로 YY. 2는 숫자 2. 그럼 Y-2는 유도 2호를 뜻하는 걸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정우는 유도 1호였다. 그럼 Y-2는 그 다음 대상. 아니, 그가 다시 돌아오는 작전. 민서는 지도를 펼쳤다. 남해안 어선 코드 A-17. 어선 코드는 보통 지역과 선박 번호를 의미한다. A는 알파벳 A여. 남해안 지역 중 A로 시작하는 곳. 통영, 여수, 거제. 민서는 하나씩 체크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어선 등록 정보를 검색했다. A-17. 검색 결과가 나왔다. 등록 어선 A-17호, 소속 통영항, 선주 미상. 민서는 화면을 응시했다. 선주 미상. 누군가 이 배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다. 민서는 노트에 적었다. 통영항 A-17호. 정훈의 신호.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아니, 어두운 게 아니라 복잡했다. 정훈이 살아있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2년 동안 왜 침묵했을까? 그는 숨어 있는 걸까? 아니면 숨겨진 걸까? 민서는 시계를 다시 들여다봤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새벽 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간은 그들이 헤어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민서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기다리세요. 제가 찾으러 갈게요.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금이 가 있었다. 그 금을 따라 시선이 흘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정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손. 모든 것이 선명했다. 민서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다. 정훈 씨, 이제 제가 당신을 찾을 차례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 찾으러 간다. 그리고 바다가 아닌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그녀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된다. 민서는 그날도 라디오를 켜놓은 채 원고를 번역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일본어 계약서 한 뭉치와 커피 잔이 놓여 있었다. 라디오는 항상 켜져 있었다. 소리가 있어야 외롭지 않았으니까. 나만의 방송은 언제나 분주했다. 정치, 경제, 광고, 그리고 음악. 뉴스 앵커의 목소리, 광고 멘트, 가수의 노래. 그 모든 소리가 그녀의 원룸을 채웠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오후 6시 뉴스가 끝나고 음악 방송이 시작될 시간. 하지만 주파수가 흔들렸다. 지지직, 지지직. 잡음이 섞였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라디오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잡음은 계속됐다. 그리고 그 잡음 사이로 낮고 낯익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곳은 자유의 땅입니다. 여전히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 바다를 건넌 사람입니다. 민서의 손에서 펜이 떨어져 또 펜이 바닥에 굴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숨이 멎었다. 그 목소리. 절대 잊을 수 없는 음색이었다. 낮고 차분하고 조금 떨리는 그 목소리. 정훈이었다. 민서는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귀를 스피커에 바짝 댔다. 그는 방송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바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대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하지만 신호는 점점 약해졌다. 노이즈가 커졌다. 지지직, 지지직.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지지직, 아직 지지직, 거기 있습니다. 그 순간 방송은 끊겼다. 주파수는 흩어지고 정적만이 남았다. 쉬잉. 빈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안테나를 붙잡았다.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렸다. 정훈 씨 지금 어디예요?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2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녀는 울었다. 소리내어 크게. 아무도 듣지 않는 원룸에서 그녀는 혼자 울었다. 잠시 후 라디오에 다시 잡음이 섞였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고 라디오를 다시 들여다봤다. 지지직. 그리고 짧은 신호음이 3번. 삐, 삐, 삐. 규칙적이고 명확한 소리.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 신호. 그건 그들만의 암호였다. 2년 전 청진에서 작전할 때 사용했던 신호. 3번의 신호 안전지대 남쪽으로. 정훈이 보낸 메시지였다. 민서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디오 주파수를 확인했다. FM 92.3MHz. 그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다. 그리고 시간도 적었다. 오후 6시 15분. 민서는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다. 낡고 얇은 노트. 2년 동안 그녀가 적어온 기록들. 정훈에 대한 기억, 작전 코드, 암호. 그 안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닫힌 문도 두드리면 소리가 바뀐다. 민서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정훈이 그날 밤 골목에서 했던 말. 그 말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두드릴 차례야. 민서는 노트북을 열었다. FM 92.3MHz. 이 주파수는 어디서 송출되는 걸까? 그녀는 검색했다. FM 92.3 송출 지역. 검색 결과가 나왔다. 통영 지역 소출형 라디오 방송국. 민서는 화면을 응시했다. 통영. 시계에서 발견된 필름에 적힌 그 지역. 남해안 어선 코드 A-17호가 소속된 항구.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민서는 가방을 챙겼다. 노트, 시계, 그리고 필름. 그녀는 원룸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번역 원고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건 원고가 아니었다. 민서는 지하철을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다. 밤 8시 통영행 막차. 그녀는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고층 빌딩, 네온 사인, 자동차 불빛. 모든 것이 뒤로 흘렀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다.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민서는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다. 녹슨 손목 시계.
시계바늘은 여전히 새벽 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쥐고 눈을 감았다. 정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바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대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그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버스는 새벽 1시에 통영에 도착했다. 터미널은 한산했다. 몇몇 사람들이 짐을 들고 나갔고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렸다. 민서는 터미널을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바다 냄새가 났다. 짠내와 기름 냄새. 그 냄새가 그녀를 청진으로 데려갔다. 민서는 택시를 탔다. 어디 가세요? 통영항이요. 이 시간에 항구요. 네.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다. 좁은 골목을 지나 해안도로를 따라갔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다. 민서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바다를 바라봤다. 저 바다 어딘가에 정훈이 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새벽 2시였다. 택시 기사가 물었다. 여기서 내릴 거예요. 이 시간에 뭐하러 항구에? 사람을 찾아요. 이 시간에. 네, 이 시간에만 만날 수 있어요. 민서는 택시에서 내렸다. 항구는 조용했다.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파도 소리만 들렸다. 철석, 철석. 민서는 항구를 걸었다. 선박 번호를 하나씩 확인했다. A-1, A-5, A-13. 그리고 마침내 항구 끝에서 그 배를 찾았다. A-17. 작은 어선이었다. 녹슨 철판과 낡은 엔진. 하지만 배 위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있었다. 민서는 배에 올랐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갑판을 걸었다. 선실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지지직, 지지직. 그리고 낮은 목소리. 오늘도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민서는 문을 열었다. 선실한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등을 보이고 마이크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그 뒷모습, 민서는 알았다. 정훈 씨. 남자는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났다. 민서는 울었다. 정훈도 울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 2년의 시간이 그 시선 안에 담겼다. 정훈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를 껴안았다. 민서는 그의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바다보다 겨울보다 모든 것보다 따뜻했다. 미안해요. 정훈이 속삭였다. 오래 기다렸죠.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파도 소리와 라디오 잡음만이 그들을 감쌌다.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랑은 들리지 않을 때 더욱 크게 울린다. 그녀는 그날 밤 그의 목소리를 따라 다시 길 위로 나섰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다시 한번 유도라는 단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만 남해안.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 바다는 회색이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흐릿했고 세상은 하나의 색으로 물들었다. 수평선조차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민서는 작은 어선 위에 서 있었다. 선미에 기대어 수평선을 바라봤다. 손에 쥔 것은 정훈의 시계,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좌표 A-17.
이 좌표가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통영항에서 출발해 남해 한가운데로, 어둠과 안개 사이로. 바람이 차가웠다. 겨울의 끝자락, 봄이 오기 직전의 새벽. 3월 초, 바다는 아직 차가웠고 공기는 날카로웠다. 파도는 낮게 그러나 단단히 밀려왔다. 철썩, 철썩. 민서는 코트깃을 세우고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속에는 시계와 노트가 있었다. 2년 동안 그녀가 기록해온 모든 것. 정훈에 대한 기억, 작전 코드, 암호, 그리고 희망. 민서는 어선의 조타실로 들어갔다. 좁고 낡은 공간. 계기판은 녹슬었고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다. 선장은 나이든 남자였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그는 묵묵히 키를 잡고 있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앞만 바라봤다. 민서는 무전기를 들었다. 도착까지 5분 남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조용히 가요. 불빛은 끄고. 선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엔진 속도를 줄였다. 드르릉거리던 소리가 작아졌다. 배는 천천히 소리 없이 나아갔다. 물살을 가르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다. 철썩, 철썩. 파도가 배를 밀어냈다. 민서는 갑판으로 나와 앞을 바라봤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10m 앞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가 저기 있다는 것을. 안개 속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떠올랐다. 처음에는 희미했다. 윤곽만 보였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형체가 드러났다. 낡은 목선 한 척. 크지 않았다. 어부들이 쓰는 작은 배. 30년은 된 듯한 낡은 배. 페인트는 벗겨졌고 선체는 녹슬었다. 하지만 그 위에 누군가 서 있었다. 민서는 눈을 찡그렸다. 안개가 짙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실루엣, 그 자세, 그 존재감. 그녀는 알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숨이 멎었다. 배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안개가 조금 걷혔다. 그 얼굴이 보였다. 정훈이었다. 민서의 손끝이 떨렸다. 무릎이 풀렸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쿵쿵쿵.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배의 선미에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2년 전보다 조금 길어진 머리. 그리고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하나 새겨져 있었다. 왼쪽 볼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흉터. 총상이었다. 그날 밤 청진의 바다에서 맞은 총상.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다. 정말로 살아 있었다. 두 배가 나란히 섰다. 엔진이 멈췄다. 물소리만 남았다. 철썩, 철썩. 고요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민서는 그를 바라봤다. 정훈도 그녀를 바라봤다. 2년 만이었다. 2년 동안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다시 만났다.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훈 씨. 목이 메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훈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오랜만이네요.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민서는 울음을 참았다. 목이 메었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때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훈은 잠시 침묵했다. 바다를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를 봤다. 내가 돌아오면 당신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남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2년 동안의 외로움이 그 목소리에 묻어났다.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살았어요? 총에 맞았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죠. 어깨에. 그는 왼쪽 어깨를 만졌다. 코트 위로도 그 윤곽이 느껴졌다. 하지만 바다가 날 삼키지 않았어요. 물에 빠졌지만 파도가 날 해안으로 밀어냈어요. 북한 어부가 날 발견했죠. 하지만 그는 신고하지 않았어요. 대신 날 숨겨줬어요. 정우는 잠시 멈췄다. 3개월 동안 그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총상을 치료하고 힘을 회복했죠. 그리고 다시 바다로 나왔어요. 이번엔 혼자서. 민서는 숨을 들이켰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북쪽과 남쪽 사이요. 이도 저도 아닌 곳.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중국 어선을 타고 떠돌았어요. 때로는 러시아 항구에도 갔고요. 망명자도 탈북자도 아닌 그냥 사라진 사람. 민서는 가슴이 아팠다.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북쪽에서 날 찾고 있어요. 유도 1호 작전의 배신자로. 내가 당신에게 연락하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미안해요. 정훈이 말을 끊었다. 당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 그가 돌아오면 그녀도 위험해졌을 것이다. 북쪽의 보위부는 그녀를 추적했을 것이고 그녀의 삶은 무너졌을 것이다. 민서가 시계를 꺼내 들었다. 녹슨 손목 시계. 이걸 당신 거죠. 정우는 시계를 받아쥐었다. 손에 쥐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계를 들여다봤다. 시계바늘은 새벽 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젠 시간이 멈추지 않았네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고치지 않았어요. 정우는 시계바늘을 들여다봤다. 이 시간, 우리가 헤어진 시간이죠. 민서가 대답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멈춰 있었던 시간 덕분에 당신을 잊지 않았으니까. 그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다. 이게 없었으면 난 당신을 잊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계가 날 붙잡았어요. 매일 밤 이 시간을 떠올리게 했죠. 민서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칠었다. 2년 동안의 세월이 그 손에 새겨져 있었다. 굳은 살, 상처, 그리고 피로. 정훈 씨, 네. 이제 돌아가요. 같이. 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안 돼요. 왜요? 내가 돌아가면 당신이 위험해져요. 북쪽에서 날 찾고 있어요. 유도 1호 작전의 배신자로. 남쪽 정보기관도 날 찾을 거예요. 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민서는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여기서 평생 숨어 살 거예요. 정우는 바다를 바라봤다. 아니요. 곧 떠날 거예요. 더 먼 곳으로. 유럽이나 남미로요. 그곳에서 새 이름으로 살 거예요. 민서는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아마도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게 우리 둘 다 사는 길이에요. 멀리서 경고음이 울렸다. 삐익, 삐익. 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수평선 너머에서 불빛이 보였다. 순찰선이었다. 해양경찰의 불빛이 안개를 뚫고 다가왔다. 2배는 너무 가까이 있었다. 의심받기 충분한 거리였다. 정우는 민서를 바라봤다. 가야 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민서 씨, 이번엔 제가 남아요.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이미 2번이나 남았잖아요. 청진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내가 남을 차례예요. 민서는 배난간을 넘으려고 했다. 정훈의 배로 건너가려고. 하지만 정훈이 그녀를 막았다. 안 돼요. 왜요? 당신이 남으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살아서 증언해야 합니다. 순찰선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앞쪽 선박 정지하십시오. 시간이 없었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서 씨, 들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살아서 세상에 전해야 해요. 유도 1호가 뭐였는지, 우리가 왜 국경을 넘었는지, 사랑이 명령보다 강했다는 것을.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누가 증언해줘요? 정우는 미소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당신이 해주면 되죠. 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순찰선이 불과 50m 앞까지 다가왔다. 확성기가 다시 울렸다. 즉시 정지하십시오. 정우는 민서를 끌어당겼다. 마지막으로. 2사람은 배와 배 사이에서 껴안았다. 민서는 그의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그의 심장과 그녀의 심장이 함께 뛰었다. 그럼 약속해요. 다시 불을 끄지 말아요. 민서가 속삭였다. 정우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약속합니다. 살아요. 어디서든. 당신도요. 꼭요. 네. 정우는 그녀를 배 위로 밀어 올렸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갑판에 섰다. 정우는 자신의 배로 뛰어 올랐다. 로프를 풀고 엔진을 켰다. 드르릉.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대 방향으로. 순찰선이 아닌 북쪽으로. 민서는 소리쳤다. 정훈 씨. 정우는 뒤돌아봤다.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민서도 손을 들었다. 2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순찰선의 불빛이 정훈의 배를 비췄다. 확성기가 다시 울렸다. 즉시 정지하십시오. 하지만 정훈은 멈추지 않았다. 속도를 높였다.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총성이 울렸다. 탕. 경고 사격이었다. 민서는 갑판에서 소리쳤다. 정훈 씨. 하지만 그의 배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안개가 그를 삼켰다. 정훈이 무전기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문은 열렸습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에 섞여 사라졌다. 지지직. 무전기는 끊겼다. 민서는 무릎을 꿇었다. 2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울음을 삼켰다. 순찰선이 그녀의 배에 다가왔다.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올라왔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민서는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을 닦고 신분증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해경 대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다. 민서 씨 맞습니까? 네. 무슨 일로 이 시간에 바다에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민서는 안개가 거친 수평선을 바라봤다. 정훈의 배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미 떠난 사람이요. 해경 대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봤다. 저쪽 배는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까이? 길을 물어봤어요. 해경 대원은 더 묻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민서의 배는 천천히 항구로 돌아갔다. 선장은 묵묵히 키를 잡았다.
엔진 소리가 다시 커졌다. 드르릉. 배는 안개를 뚫고 나아갔다. 안개가 걷히며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벽이 열렸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다. 붉고 따뜻하고 새로운 빛이었다. 민서는 갑판에 앉아 시계를 들여다봤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새벽 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민서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첫 줄을 적었다. 그날 우리는 문을 열었다. 배는 항구에 도착했다. 아침 해가 항구를 비췄다. 어부들이 하나둘 나와 배를 준비했다.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서는 배에서 내려 항구를 걸었다. 아침 해가 그녀의 등을 비췄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민서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렀다. 바다, 산, 마을, 도시, 모든 것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있었다. 민서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먼지와 종이 냄새.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다.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정훈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사랑과 명령, 탈출과 희생, 그리고 마지막 작전. 펜이 종이 위를 달렸다. 문장이 쌓였다. 페이지가 넘어갔다.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증언하고 있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로. 창밖으로 해가 떨어졌다. 저녁이 왔다. 민서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도시는 밤을 맞이했다. 하지만 민서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민서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그는 문을 열었고 나는 그 문을 통과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세상의 것이다. 민서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정훈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 민서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3월의 바람. 아직 차가웠지만 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다. 정훈 씨, 그녀가 속삭였다. 어디에 있든 잘 지내고 있죠.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그리고 멀리 어딘가에서 라디오 주파수가 흔들렸다. 민서는 라디오를 켰다. 지지직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작은 신호음 3번. 삐, 삐, 삐. 민서는 눈을 떴다. 미소 지었다. 그는 살아있다. 어딘가에서 여전히. 민서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신호음이 반복됐다. 삐, 삐, 삐. 안전지대 남쪽으로. 그들만의 암호. 민서는 노트에 적었다. 신호 수신. 3월 5일 오후 10시 30분.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 별이 반짝였다. 그 별 어딘가에 정훈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민서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했다. 기다릴게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람은 기억으로 남고 사랑은 시간으로 남는다. 그들은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바다가 말할 것이다. 그날 그들이 문을 열었다. 탈북 유도 러브스토리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더라인이었습니다.